자, 중개수수료는 왜 적어주겠어요?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수수료 교부받았는데 앞에 계약한 거 중개대상 아니 그 계약서에 적어놨어요. 계약서에. 그런데 계약서에 만일에 안 적었잖아요.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안 적었잖아요.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계약시 수수료 절반, 잔금시 수수료 절반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오케이 했어요. 수수료 줄 계약자가. 그런데 수수료 안 줘. 수수료. 그래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어요. 계좌번호를 문자나 톡으로 보냈어요. 그럼 계좌번호를 문자나 톡으로 보내면 아니 알아서 줄 건데 뭘 기분 나쁘게 또 계약서 달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느냐. 오늘 계약하고 집에 돌아간 지 2시간 3시간도 안 됐는데 참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수수료 계좌를 적어놨으면 오늘 만일에 안 보냈잖아요. 그럼 내일 전화해요. 그럼 수수료 빨리 안 준 사람은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오늘 수수료 받은 건이 그랬어요. 오늘 수수료 받은 건이. 계약한 달 주기로 해놓고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전화하니까 또 전화가 안 돼요. 담당자가 전화해서 안 받고 하니까 제가 또 전화 같이 여러 번 했죠. 전화 안 받아요. 문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수료 주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끊고 현금 영수증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 계산서 끊기 위해서 저쪽에 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주는 사람 사업자 등록증 받아서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이제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금 영수증 하면은 소득 공제용으로 지출을 이제 정빙용으로 끊어서 줄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 번호로 해가지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핸드폰 번호로 하지 마세요. 주민등록 번호로 하세요. 사업자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소득 공제용. 주민번호랑 전화번호랑.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나중에 5년 뒤에, 7년 뒤에, 10년 뒤에 이거를 이제 제출할 수 있잖아요. 양도세 비용으로 수수료 준 걸로. 근데 이 사람 핸드폰 번호 바꿨어. 바꾸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게 뭐 확인이 누구 핸드폰 번호인지도 모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주민등록 번호로 하시고 소득공제용 해놓으면은 이제 소득공제된다라고 또 설명하시면서 좀 말씀하시면 좋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 요청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신 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보내주면 돈 보내줄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영수함으로 끊는 경우도 있고 청구함으로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청구함으로 세금계산서 끊었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영수함으로 다시 또 재발행하시면 안 돼요. 그럼 회계 처리가 잘못하면은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함으로 끊었으면 돈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로 그냥 세무사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청구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었어도. 근데 영수함으로 끊어가지고 받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보내줘 버리시는 게 그게 제일 깔끔해요. 벌써 세금계산서 끊어서 줬잖아요. 그럼 자기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거를 계약서에 수수료 계좌가 적혀져 있으면 편한데 이거를 문자 보내고 톡 보내고 오늘 계약서 적은 날 오늘 계약서 적은 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돼 있다고 해가지고 수수료 주는 걸로 기재했다고 해서 오늘 주겠지 않은데 계좌번호 모르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좌번호 보낸 거 가지고 터집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제가 편안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건물 매매건이나 임대건 중에서 수수료 단위가 큰 건들은 클레임이 걸렸을 때 돈의 문제가 생기고 소송의 문제가 생기고 귀찮고 시간 뺏기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수업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수업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 말도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 자, 하나는 임대차 승계확인서를
적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300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모르고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을 200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 도장 다 찍었어요. 그런데 매수인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했겠지 하고 그냥 뭐 찍으라니까 찍었어요. 임차인은 지는 알고 있죠. 월세 300인데 200으로 깎아주는가 보네 하면서 찍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매수인이 이거 금액이 300인데 200으로 잘못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계약서에 300대 있는데 근데 그때 소장이 안 갔어요. 소장 안 가고 간단한 거니까 실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실장을. 그러면 숫자 하나하나까지 잘 보셔야 돼요. 본인이 적으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적은 걸 보면 체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시는 거는 좀 위험해요. 부동산이. 혼자서 일하는 거는. 저희는 직원들이 뭐 기본적으로 15명 정도로 있으니까 월급 받는 직원들은 모두 다 체크하거든요. 월급 받는 직원들은 그러니까 부동산에 월급을 이렇게 상가 쪽은 잘 안 주는데 저희는 월급을 주거든요. 기본급을 주고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데 월급 받는 직원들은 모두 다 체크를 하도록 해요. 항상 계약서라든지 모든 것들. 그런데 앞에 또 얼마 전에 계약한 건 중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면적을 공부상의 서류를 보고 면적을 적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면적을 기존의 임대인이 그 상가에 임대놨던 계약서를 보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적다 보니까 건물에 관한 면적을 집합 건물 상가에 있는데 대지권 지분을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대지권 지분의 면적이 전용 면적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매수인은 그 임차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 이 면적으로 30평으로 알고 나는 계약했는데 왜 20평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착오잖아요. 착오.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클레임을 걸면서 수수료를 깎는다든지 책임 문제를 묻는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황당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도인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월세 1000에 70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00에 70. 근데 계약서에는 500에 70이야. 계약서에는. 근데 매수인이 있는 쪽에서 계속 1000에 70이다, 1000에 70이다 하고 하니까 1000만 원을 공제하고 잔금을 쳤거든요. 근데 임대차 승계확인서라든지 임차인하고 확인하러 나중에 잔금 치고 나서 갔더니 나 보증금 1000 아니고 500인데 이러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맞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매도인도 착각해가지고 보증금 500이었는데 1000으로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하면서 500 더 주세요 이런 거예요. 당연하게 500 더 줘야 되죠. 근데 매수인이 더 골 때려. 매수인이 만일에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 명이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서 남편하고 와이프가 소유권을 반반씩 가지고 만일에 건물을 샀다 그러면은 남편 쪽이 안 되면 와이프를 설득하든지 와이프가 안 되면 남편을 설득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 남편하고 와이프 되는 부부가 다 똑같네? 벌써 잔금 다 치고 소유권이질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냐? 나 못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서 분명히 매수인이 일반 가세로 사업자 등록하기로 하고 주거로는 주문 안 된다고 분명히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레지던스 매매권 LCT는 레지던스가 뭐 50억, 70억, 90억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계약건인데 실제로 아파트인데 오피스텔로 해운대 마린시티의 까멜리아라든지 마린시티에 있는 아파트로 살고 있는 건물을 보면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건물 부가세 부분을 적어줘야 되면은 뭐 레지던스나 포괄 양수도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일에 세를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걸 분명히 매수인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반 가세 등록 안 하네. 주거로 그냥 세조 뿌리네. 그러니까 1년, 2년 지났는데 소송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다 부동산 소형들이 그런 것들이 사고가 여러 건 터지잖아요. 여러 건. 그런 말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 이런 말 있죠.
한 4-5건이 한꺼번에 쫙 터져서 많이 소송 들어오고 계속 시달리고 이래 돼요. 그러면은 중개업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실장님 한 분이 정말 행동이 빠르고 정말 똑똑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퇴근 시간도 없이 그 다음에 일요일 쉬는 시간도 쉬는 날도 없이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간호사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아요. 피부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굉장히 콜을 많이 하는 능력 있는 간호사세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저희 회사 오고 하셨는데 그렇게 문제되는 건들이 또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권리금 양도인 양순이 서로 막 싸우고 뭐 하면서 분명히 계약서에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전화오고 터집 잡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심지어는 화장실 화장실 문을 닫고 열고 할 때마다 이 화장실 이렇게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에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수리할 수 있도록 뭐 중간에 네모칸 같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드러내고 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 열고 닫을 때마다 쾅쾅거린다는 거예요. 위에 천장이. 그 다음에 또 했는데 보일러가 되니 안 되니. 그 다음에 또 했는데 장롱하고 드러내니까 곰팡이가 또 엄청 많이 폈니 어쩌니. 그 다음에 붙박이장을 자기가 분명히 한다고 해가지고 붙박이장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100만 원 넘게 되는 붙박이장인데 예, 그런데 태각상에 안 적은 거예요. 구조상으로만 이야기하고 붙박이장을 다시 또 뜯어달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겹치니까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어렵게 고생해서 공인중개에서 자격증 따신 분인데 와, 나 도저히 이쪽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내용들은 뭐만 지켰으면 원칙을 지키고 지금 제가 정리해서 드린 프린터물을 리스트나 매뉴얼로 활용하셔가지고 요 특약사항만 잘 적었으면 피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나 매뉴얼이나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번 달 수업 때 매매에 관한 특약사항, 임대차에 관한 특약사항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 내용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중개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매수를 하시든 임대를 하시든 임차를 하시든 요거를 잘 활용해서 하시면은 시달리는 골치 아픈 거에 클레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계속 사고 팔고 임대 임차하고 중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클레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지면 다른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수 문제에 관한 거 있잖아요. 누수. 임대 계약할 때는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저번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부산역 밑에 지하철 밑에 지하철도 다 잠긴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도 그때 9년 동안 누수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벽 타고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누수 공사하려고 하니까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달래요.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그런데 아시는 분 불러서 해서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냥 누수를 고친 적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옥상에 낙엽이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그 옥상은 올라가는 옥상이 아니거든요. 아파트 상가였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있잖아요. 단층 상가 있잖아요. 1층짜리 상가. 그래 이게 낙엽이 너무 많이 끼어졌으니까 물이 한꺼번에 너무 폭우가 내려버리니까 그 배수관 통해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만 청소해서 치우니까 다시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비 많이 올 때 멀쩡했던 건물에 누수가 많이 생기니까 월세가 2,500만 원짜리 월세건이었는데 건물을 통째로 임대를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누수로 월세 안 주는 거예요. 딱 그때 시작할 때 여름 직전이었거든요. 그럼 월세 2,500 안 주고 다음 달에도 2,500 안 줘. 그 다음 달에도 2,500. 4개월 동안 안 주면 돈이 1억이잖아요. 돈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들여서 누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해주고 내가 여기 들어간 인테리어 시설, 영업에 관한 손실, 직원들 인건비 들어간 거, 매출에 관한 손실 모두 다 책임지고 배상해라. 이렇게 소송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나갔거든요. 그 임차인이. 굉장히 어린 애였었는데 젊은 애였었는데 부동산이 3개가 공동중개 계약했는데 저한테는 연락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로펌에서 부동산 소송만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제 주위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지가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실장을 계속 괴롭히죠. 계속 괴롭히는데 부동산 3군데 중에서 다른 부동산은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해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민원 제기를 넣었어요. 정식으로. 근데 우리 쪽에는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 부동산 일을 하실 때 있잖아요. 일을 하실 때 센 부동산에서 일을 배우셔야 돼요. 상가나 주거가 아닌 비주거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부동산, 센 부동산. 근데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 법적으로 하든 아니면 법적인 실무 능력이 뛰어나든 아니면 뭐 주위에 건달들을 많이 알고 있든 뭐든지 간에 예? 경매 쪽 할 때는 하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는 건달들하고 싸울 수 있는 파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려 있는 사람들이 막 깡패들 건달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힘이 있는 부동산에서 하고 힘이 있는 부동산에 어떤 법인의 지사로 해서 그 파워를 가지고 연대해 가지고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